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 골랐습니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 자기 앞에 생을 봤습니다. 소피아 로렌이죠. 기억하십니까? 소피아 로렌.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는 여전히 빛을 발하더군요. 자기 앞에 생이라는 영화를 보고 책꽂이에서 이 소설책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얼핏 읽은 것 같은데 다시 읽으니까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이 프랑스 사회의 이면을 정말 잘 보여주는 소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경험들 기억하시죠? 이 마그레브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들 있죠. 이 알제리, 그리고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정말 가혹했죠. 특히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저지른 그 만행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프랑스나 어떤 파리에 대한 판타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의 역사, 제국주의 역사는 어떤 프랑스 판타지의 뒤에 베일에 숨어서 전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곤란하죠. 지금도 프랑스라는 국가는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그 지배, 금융이나 모든 범위에 걸쳐서 이 지배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특권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겪는 이 고통 위에 저렇게 성체를 쌓았던 것이죠. 프랑스뿐이겠습니까?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미국도 물론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제국주의의 악랄한 야만적인 혹독한 지배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제국주의만을 비판하지 다른 유럽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식민지 노예 근성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유럽에 대한 이 노예 근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앞에 생이라는 에밀 아자르, 로맨가리로 잘 알려져 있죠. 에밀 아자르의 작품을 프랑스의 제국주의 지배의 또 다른 얼굴, 그 그림자로 읽고 싶습니다. 자, 볼까요? 로맨가리 또는 에밀 아자르입니다. 출신 성분이랄까요? 이 출생 과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로맨가리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했고요. 1970년 무렵인가요? 오늘부터는 에밀 아자르라는 다른 필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학상, 곤쿠르상을 2번이나 받은 탁월한 작가죠. 저는 하늘의 뿌리와 새벽의 약속을 각별하게 좋아합니다. 에밀 아자르의 이 전기도 나와 있죠.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고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거쳐 니스에 정착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남프랑스에 있는 도시죠. 니스에 정착했고요. 유태계입니다. 유태계라는 걸 밝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뿌리라는 작품이 있고요. 결혼을 했었는데 59년에 제인 세버그라는 할리우드 배우와 만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하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새벽의 약속, 중요한 작품이죠. 이 에밀 아자르 또는 로벤가리의 자전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외교관이었습니다. 총영사까지 지낸 고위 외교관이었는데 1961년에 외교관 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패생을 1975년에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80년에 66의 나이로 권총 자살을 합니다. 어느 친구에게 보낸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명이었을 뿐이네. 라고. 로맨가리 작품들 잘 읽어보십시오. 그 유럽식
교육도 로맨가르 작품이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제가 기억력이 참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얘기하기 직전에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다시 읽지 않으면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나이가 준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이라 해야 될까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력이 좋은 게 옛날에는 그게 약간의 그 뻑이 있는 그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망각의 능력이 훨씬 고맙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작품 보겠습니다. 개요부터 크게 살펴볼게요. 이 작품을 읽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이 인물들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작품 전체의 얼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실 때는 인물들의 프로필과 인물 관계도를 꼭 그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 맨 앞에 이 빈 페이지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빈 페이지가 있는 이유는 인물들의 프로필 를 쓰기 위한 여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관계도도 예쁘게 그려 놓으시면은 나중에 훗날 다시 책을 펼쳐볼 때 정말 뭐랄까요, 좋은 길라잡이가 됩니다. 연습들 한 번씩 해보십시오. 메모하는 겸해서. 그리고 밑줄도 그으시고요. 그리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하면서 나중에 한 10분, 20분 정도만 쭉 넘겨봐도 전체 책 내용들이 펼쳐질 수 있게 그런 작은 수고들을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긴 세월 흐른 다음에 이런 메모들이 나중에 오래전에 독서의 기억들, 그리고 내 사유의 이 여정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앨범을 우리가 볼 때 떠올리는 것처럼 책 한 권 한 권이 내 손때와 함께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자, 버림받은 자들 앞에 놓인 생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버림받은 자들 또는 소수자들입니다. 그 난민이거나 불법 체류자거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저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동정하고 서로 아낍니다. 서로 지혜를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나눈 것, 그게 이 기술이든 뭐든, 그리고 보살핌의 능력이든 뭐든, 이걸 함께 나누죠. 배경은 벨빌, 프랑스의 어느 구역인 것 같죠? 벨빌이고, 빈민가 아파트 7층입니다. 이 벨빌은, 벨빌, 좋은 동네? 이런 뜻인 것 같죠? 조세희의 소설 난소공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이 낙원구 행복동이잖아요. 우리 영인의 가족이 사는 동네 이름이 여기 벨빌입니다. 반어적이죠. 좋은 마을인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곳에 사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 내면 풍경들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빈민가 아파트 7층에 이 모모와 로자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 7층은 창녀의 아이들을 돌보는 비밀 소굴이라고 명명됩니다. 이 로자 아주머니가 창녀들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로자 아주머니가 돌보는 아이입니다. 모하메두고요. 창녀의 아들이죠. 나이는 10살인데, 초반부는 10살인데 나중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서 14살이라는 걸 알죠. 나이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 로자 아주머니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다 위조 서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이 모하메드입니다. 이 모모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김만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이 모모. 이 모모가 바로 자기 앞에 생에서 따온 이 가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49페이지 보면은 하밀 할아버지가 니스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니스란 도시에 대해서. 이곳이 로맨가리가 머문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는 것처럼 날개를 파닥인다는 흰 새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했다. 우리 모모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모모는 환상가 하는 게 있었죠?
그 모모입니다. 옛날 노래 부를 때는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이 뭐지? 뭐 니스칠 한 생각? 이런 생각 했었죠? 니스, 도시 이름입니다. 하밀 할아버지가 모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이것도 노래 가사에 나오는 부분이죠. 에밀 아잘의 자기 앞에 생의 그 모모, 주인공 모모를 노래 제목으로 삼았죠. 이 김만준이라는 가수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모라는 노래. 이 미하엘 아엔데 독일 작가의 그 모모 다릅니다. 이 모모는 다릅니다. 모하메드고요. 아랍계입니다. 알제리인지 모로코인지 몰라요. 어느 쪽의 핏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14살이고요. 그리고 이 모세와 바나니아라는 아이도 있죠. 바나니아의 미소가 참 명품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것도 이 에밀 아자르 로맹가리의 미덕이죠. 이 바나니아라는 아이는 로자 아주머니가 돌보는 이 바나니아라는 아이는 3살인데 돈을 보내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치지도 못합니다. 그 애는 겨우 3살이었고 가진 거라고는 미소밖에 없었으니까 로자 아줌마는 바나니아는 빈민구조소에 보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미소만은 떠나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와 아이의 미소를 떼어놓을 수 없는 노릇이니 별 수 없이 둘 다 데리고 있을 수밖에. 아이와 미소를 둘 다 데리고 있을 수밖에. 돈을 보내오지 않으면은 빈민구조소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유머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이 소설의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모모의 입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화자가 모모입니다. 로자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유대인이고요. 65살입니다. 온갖 병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불법 체류자고요.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전직 매춘부입니다. 지금은 이 매춘부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돈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자신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죠. 이 빈민가 아파트에는 지하가 있는데 이 지하에서 로자 아주머니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모모는 죽은 로자 아주머니와 함께 살죠. 3주간인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직접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읽어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국주의 프랑스의 어두운 그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롤라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세네갈 출신인데요.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었습니다. 근데 여장 남자입니다. 호모처럼 보이죠? 여장 남자입니다. 블로뉴 숲, 프랑스의 그 매춘이 벌어지는 곳이죠. 블로뉴 숲에서 엉덩이를 팔면서 살아갑니다. 자지어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동시에 갖춘 인물입니다.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파트의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심성은 더없이 곱습니다. 그리고 하일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랍인입니다. 무슬림이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양탄자 행상이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모모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죠. 지혜의 선생님입니다. 카츠 선생님이 있습니다. 의사죠. 동네 의사인데 우리 로자 아주머니를 양으로움으로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드니스 카페 주인입니다. 은다 아메데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포주인데 역시 멋쟁이입니다. 이곳에 와서 편지를 보내는 장면, 대단히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 사람들이죠. 이 밑바닥 사람들. 그리고 다 이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예들이죠.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이 에펠탑 밑에 풍경들이 떠오르는데요. 키가 큰 이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를 파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게 제국주의 프랑스의 그늘이구나 직감했었죠. 그 인상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은다 아메데 라이디라 출신의 포주고요. 멋쟁입니다. 왈룸바는 카메룬 출신의 청소부입니다. 이 나딘 아줌마는 성우인데요. 금발의 아가씨입니다. 이 녹음실에서 뒤로 돌리면서 이 녹음하는 걸 보고서 인생을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모는 꿈을 꾸는 것이죠. 이 녹음실의 에피소드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유세프 카디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모의 생부처럼 보이죠? 죽습니다. 이름을 봐서는 아랍계인 것 같습니다. 루이 샤르메트는 프랑스인입니다. 전 철도청 직원인데 3층에 살아갑니다. 빈민가에 프랑스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옴신의 형제들이 있죠. 이삿짐 센터 역할을 하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빈민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는 다르죠.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그 생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들만 봐도 소설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죠? 로자 아주머니의 지하실 짧게 보겠습니다. 모모가 로자 아주머니가 지하실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밝혀지듯이 로자 아주머니는 지하실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로자 아주머니와 죽은 로자 아주머니를 이리저리 화장을 해주고 향수를 뿌리면서 모모가 지키죠. 그 비극적인 장면들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설 아닙니다. 자기 앞의 생을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몇 문장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곤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제국주의 프랑스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앞에 놓인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보는 하나의 거울이죠. 파리를 보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로자 아주머니의 지하실은 이렇습니다. 반 한복판에 밑이 푹 꺼지고 다리도 다 망가진 더럽기 그지없는 붉은색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방 벽은 이빨처럼 돌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서 마치 허리가 끊어질 듯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랍장 위에는 가지가 여러 개 달린 유태식 촛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침대였다.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낡아빠진 고물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또 감자자루가 몇 개 있었고 버너 하나, 양철통들, 그리고 정어리 깡통이 잔뜩 든 상자가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이제 겁도 나지 않았다. 다만 아랫도리를 벗고 있었기 때문에 추워지기 시작했다. 이곳을 이 로자 아주머니는 내가 무서울 때 숨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로자 아주머니는 버려진 채 울고 있는 늙은 창녀의 모습으로 비치죠. 이 아우슈비츠의 고통스러운 경험들, 그리고 인베춘부의 기억,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지하실로 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에는 히틀러의 초상이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초상을 마치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는 늙은 창녀의 모습, 이 유태인 창녀의 모습. 이 유태인과 아랍인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야 하는지도 이 소설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죠. 제국주의의 그 단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얘들이 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이 피를 빨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밀 할아버지와 로자 아주머니의 결혼, 유머처럼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모모가 하밀 할아버지와 로자 아주머니를 연결시켜 주려고 해요. 근데 아주머니는 정말 많이 아프고요. 로자 아줌마는 하밀 할아버지도 늙어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 지경에 처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빅토르 위고의 책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무척 행복해 보였다. 할아버지는 그 이상을 바랄 사람이 아니었다. 모하메드야,
내가 만일 결혼이란 걸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유태인 여자와는 할 수 없을 게다. 우리 이 모모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하밀 할아버지, 로자 아줌마는 이제 유태인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안 아픈 구석이 없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 너무 늙어서 알라신을 생각해줄 처지가 아니잖아요. 알라신이 할아버지를 생각해줘야 해요. 할아버지가 알라신을 보러 메카까지 갔었으니까 이제는 알라신이 할아버지를 보러 와야 해요. 85살에 뭐가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뭘 어쩌겠지? 뭘 어쩌겠니? 고통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젠장. 다들 그러려고 결혼을 하는 거래요. 나는 결혼하기는 너무 늙었단다. 유머처럼,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의미심장하죠. 이런 식의 유머를 통해서 정말 아픈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죠. 이게 모모라는 어린아이를 화자로 등장시켜서 글을 쓴 에밀 아자르의 의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 늙어서 유대인이고 아랍인이고가 어딨냔 말이야. 이 모세고 뭐고 모하메드고 뭐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롤라 아줌마, 꿈속을 산 사람입니다. 세네갈 출신의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여장남자, 여자 옷을 입은 남자라고 그랬죠. 성적 소수자의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은 시절 세네갈에서 키드 고벨리와 3차례나 시합을 한 사람이지만 남자로 사는 것은 항상 불행하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롤라 아줌마는 어느 누구와도 무엇과도 닮지 않았어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대답했다. 그래, 귀여운 모모야. 나는 꿈속의 사람이란다. 그런데 정말로 그녀는 푸른 옷의 광대나 내 우산 아르티르처럼 아무것도 닮지 않았다. 모모야, 너도 크면 알게 되겠지만 아무 의미도 없으면서 존경받는 외부적인 표시가 있단다. 예를 들면 불알 같은 거 말이다. 그건 조물주의 실수로 만들어진 거란다. 아무 의미도 없으면서 존경받는 외부적인 표시, 불알뿐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성적 소수자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피부색은 어떻습니까?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리죠. 그죠?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황인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만으로, 또는 혼혈로 태어났다는 의미만으로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억압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그 지점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롤라 아줌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가볍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의 풍모가 느껴지는 묵직한 책입니다. 자기 앞에 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 의미의 진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하밀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노인의 고통. 이거 만만한 테마가 아니죠. 안락사에 대해서 작가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연명치료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이 의식도 없이 식물인간인 상태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병이 병을 만들어내고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그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로자 아줌마는 병원을 그야말로 혐오하죠. 자기 생명을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마 병원은 감옥을 떠올리게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떠올리게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로자 아줌마는 병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죠. 이 병원에 대한 비판적인 이 문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하밀 할아버지 고통부터 볼까요? 하지만 하밀 할아버지가 이제는 뒤도 못 가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겉으로는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여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다. 그들도 여러분이나 나와 똑같이 느끼는데 자신들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고통받는다. 그런데 자연은 노인들을 공격한다. 자연은 야비한 악당이라서 그들을 야금야금 파먹어 간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이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은 노인들을
안락사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75쪽을 보면은 노인을 방치하는 프랑스와 노인과 더불어 사는 아프리카 종족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97쪽에 있네요. 197쪽.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고의 사회보장제도, 노인을 지키는 제도는 가족이다, 마을이다 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병원의 횡포에 대한 얘기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1쪽을 보면은 카트 선생님의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병원에 갔다 하면 아무리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 해도 안락사를 시켜주지 않고 살덩이가 아직 썩지 않아 주사바늘 찌를 틈만 있으면 언제까지고 억지로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최후의 결정은 의학이 하는 것이고 의학은 하느님의 의지와 끝까지 싸우려 한다는 것을. 의학은 하느님의 의지와 끝까지 싸우려 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마무리하게 해야 하는데,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왜 안락사를 금지하는가에 대한 아주 이 통찰력이 빛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도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해둘 게 있다. 이런 일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내 생각일 뿐이지만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가능한 안락사가 왜 노인에게는 금지되어 있는지 말이다. 나는 식물인간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심한 고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십자가에 17년여를 매달려 있은 셈이니까 더 이상 살아갈 능력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목구멍에 억지로 생을 넣어주는 것보다 더 구역질 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모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만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이 모모와 이 모모는 많이 다르죠. 이 모모는 이 세계의 그 부조리한 지점들을 통찰하는 힘을 갖고 있는 이 소년입니다. 다시 읽으셔야겠죠?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자,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 빈민가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동력은 역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제국주의 프랑스의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소수자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하나하나 꾸려가는가, 그 사랑의 힘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현재 살아가는 힘을 동시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로자 아줌마를 사랑했고 아직도 그녀가 보고 싶다. 죽은 지 3주일이 지났는데도 함께 지냈습니다. 온갖 화장과 향수를 뿌려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집 아이들이 졸으니 당분간 함께 있고 싶다. 나딘 아줌마는 내게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성우 있죠? 녹음실에서 일하던 그 성우입니다.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모 아저씨는 내 우산 아르투리를 찾으러 내가 있던 곳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감정을 쏟을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투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래서 내가 몹시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르투르, 우산이죠, 우산. 이 허름한 외투를 거치고 들고 다니는 우산이 있죠. 이리저리 치장을 한, 꾸며준 이 우산. 모모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우산이죠.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 아쉬워서 몇 문장 뽑았습니다. 자기 앞에 생을 찾는 문장들. 로자 아줌마는 동물의 세계가 인간 세계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동물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나 특히 암사제에서 그래야 한다. 그리고 하밀 아저씨 할아버지 말도 들어보세요. 완전히 희거나 검은 것은 없단다. 흰색은 흔히 그 안에 검은색을 숨기고 있고 검은색은 흰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제가 저의 뒤통수를 때린 한 문장입니다. 나는 달랑 혼자인데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아, 이 고독 어쩔까요? 나는 달랑 혼자인데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보다 개에게 더 친절한 탓에 사람이 고통 없이 죽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무서운 문장들이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에밀 아자르의 자기의 배생,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영화 2편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소피아 로렌이 주연한 자기 앞에 생과요, 그리고 또 다른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영화 변방의 형제들, 변방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는 영화입니다. 프랑스의 그 어두운 그림자, 제국주의 프랑스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이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의미가 있는 책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밀 아자르, 로맹가리의 빛나는 소설, 로맹가리의 빛나는 소설, 자기의 배생 깊게 읽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